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아일보 김학영 기자라고 하고요. 사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행사인데 이렇게 좀 모더레이터로 참석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설레는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 되실 수 있도록 제가 마지막 모더레이터로서 이번 시간 잘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 발표 되게 잘 들었는데요. 좀 가벼운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송민재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그 대표님의 커리어 시작이 이제 KB 인베스트먼트의 심사역 그리고 카카오 브라이언 오피스였다고 들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커리어를 더 이어가지 않고 미국 실리콘밸리로 진출해야겠다고 생각하신 어떤 시점이랑 결정적인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일단 미국을 다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계기가 그 스탠포드 MBA였고, 스탠포드 MBA를 생각했던 이유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좋은 대표님들을 만난 덕분에 훌륭한 그 창업팀들에 투자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 여정에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밸류애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아무래도 많은 대표님들께서 글로벌이나 해외 진출 뭐 이런 니즈가 있으셨고, 그런 밸류애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정말 현장에 나가서 아까 앞서 선배님들께서 많이 말씀 주신 뭐 네트워크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배워봐야겠다, 쌓아봐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결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기에는 좀 제한적이라고 보셨던 거죠? 그렇게 하시고자 했던 일들이. 네, 아무래도 해외 진출의 니즈이다 보니까 그 해외를 경험하고 그 해외에 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정강훈 엔지니어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그 미국에서 석사 학위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정으로 뭐 박사 과정으로 진학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한국으로 좀 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국 그리고 또 나아가서 실리콘밸리에 계속 남아 계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박사를 생각하고 유학을 갔던 거고요. 그래서 계획은 박사까지 마치고 만약에 업계에 남게 되면 미국에서 일하고 아니면 학계에서 교수를 할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일단 석사를 가보니 연구가 그렇게 체질에 맞지는 않았고 또 그때는 이제 2004년에서 2006년도에 석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닷컴 버블 이후에 약간 침체돼 있던 IT 업계가 이제 막 살아나는 그런 단계여서 제가 이제 인턴십을 모토로라에서 했던 건데 그때 잘 이제 결과가 나오면서 풀타임 오퍼를 받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석사 후에 바로 취업을 결정을 했고요.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사실 중간에 삼성전자를 와서 일했던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기서 잘하고 배웠던 것들을 또 이제 다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왔었고 지금은 이제 다시 구글로 옮기면서 미국에 왔지만 또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국에 와서 일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제니퍼 법인장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이제 법인장님께도 그 왜 실리콘밸리에 이제 뭐 남으신 건지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려고 했다가 아까 발표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질문을 좀 준비했던 것보다 좀 바꿔봤어요. 그래서 그 실리콘밸리랑 LA 지역을 중심으로 좀 계셨는데 이곳에서 계속 머물게 되는 매력이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 오시고 싶었던 적은 그 오랜 시간 사이에는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곳이라 하는 거는 미국 서부 지역이요. 네. 박사 학위를 받고 나서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이제 미국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강력한 욕구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와중에 한국에 와보고 싶지 않냐는 이제 대답을 드리자면 정말 자주 생각을 해요. 오고 싶다. 근데 뭐 많은 분들도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결국 몸이 하나고 나는 한 시간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많은 오퍼들이 올 때도 쉽게 당연히 미국이지라고 생각하는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그리고 한때 이제 미생이 막 유행을 했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낭만적으로 보이잖아요. 그 팀워크 같은 게. 그래서 한국 가서 일해보고 싶다라고 얘기했더니 저희 부모님과 형제들이 다 한국에 계시는데
그건 네가 거기 있어서 그렇지 여긴 지옥이야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런 그리움이 있고 미국에서 일을 해본 만큼 한국에서 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해보고 싶다로는 결정이 안 되고 항상 결정은 하나니까 여태까지 잘 기회가 안 닿았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대체적으로 제가 선택하는 게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시는 기업분들의 컨설팅 잡이나 그 엑셀러레이팅 잡이 되게 많거든요. 어떤 식으로 해드려야 되는 건지 그런 식으로 약간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이제 각 연사분들께서 걸어오신 길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다시 또 송민재 대표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혹시 그 미국 물씨 하우스에서 일해보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아, 전혀 없으시군요. 그러면은 네, 크루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그러니까 아예 그러면은 미국 VC 하우스에서의 경험은 없지만 이제 거기에서 바로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좀 어떻게 보면 미국 VC 하우스에서 좀 일하시다가 창업을 하는 방안도 있으셨을 텐데 되게 좀 도전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바로 미국에서 VC 하우스를 창업하시게 된 건지 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실 원래 처음 스탠포드를 갔을 때도 사실 첫 목표가 미국 VC에서 좀 일을 해보고 그리고 그 미국 VC에 있음으로써 또 한국 창업가에게 투자하는 그러한 좀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MBA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제 그런 좀 목표나 고민들이 있다 보니까 그 첫 학기에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수업을 잘 안 듣고 정말 많은 현지 창업가분들, 현지 투자자분들하고 인터랙트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좀 느꼈던 여러 부분들이 이제 한국인 창업자가 정말 데이원부터 글로벌 무대를 타겟으로 이렇게 창업 여정을 만들어 나갈 때 그냥 단순히 미국 투자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좀 여러 세력 도모를 필요로 하는구나. 그러니까 일례로 예를 들어서 막 저희 그냥 그 MBA 클래스에서 누군가가 창업을 했을 때 그냥 대학교에 계시는 막 교수님들 주변에 있는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그 선배 창업가로서 막 투자도 해주고 더 중요하게는 굉장히 쉽게 연결을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큰 사업 기회로 막 오고 그래서 그냥 정말 VC의 세력 도모뿐만 아니라 좀 이러한 여러 갈래의 여러 주체들의 세력 도모가 있어야지 한국인 창업자도 정말 빠르게 이 BTS 손흥민 선수에 이어서 좀 큰 테크 사고를 찍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여정에 있어서 좀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또 감사하게도 아까 드린 것처럼 이제 저나 그 같이 크루를 하고 있는 병우님은 너무 부족함이 많지만 주변에서 또 많은 기회들을 도움을 주셔가지고 그러면 한번 해봐야겠다 과감하게 도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크루 캐피털 런칭을 하시기까지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하신 거예요? 저희가 법인 출범은 작년 3월에 했고요. 근데 그리고 이제 펀드 첫 조성을 7월에 했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출자자분들을 만나고 이런 미팅을 진행하는 거는 전년도 12월에 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아까 제 개인 스토리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러한 두 주축, 좋은 창업자를 만나는 일, 그리고 이 창업자 분들께서 글로벌 여정을, 이제 뛰어드시는 것에 따라 이제 저희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파트너가 되는 일 관련해서 좀 계속 고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에 결정체 그리고 이제 아직도 진행형인 상황이 크루캐피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정리를 하자면 그동안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에서 바로 VC를 창업하는 게 이렇게 좀 크게 힘들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나요? 너무 힘들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특히 어떤 게 좀 힘드세요? 너무 힘들다고 느낄 때 어떨 때가 좀 힘드세요? 네, 이게 오늘 하소연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저녁 내내 붙잡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저희 일이 그게 출자자건 창업자건 결국에 여정을 함께 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설득을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말을 뻔지르르하게 하는 거에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퍼포먼스로서 밸류로서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힘들었고 앞으로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좀 작은 질문이 또 하나 있는데요, 대표님. 그 학부가 이제 또 미국에서 졸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 뭐 스탠포드 MBA도 이제 하셨지만,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좀 실리콘밸리 진출에 크게 도움이 된 건지, 만약에 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라면 이게 어려웠을까 좀 궁금해요. 사실 일단 그러니까 저희도 그 실리콘밸리의 한국인 행사에 오기는 했지만 사실 실리콘밸리에 진출 중인 그 사람인 것 같거든요. 한국인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여정에 있어서 사실 미국 학부가 도움이 된 거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영어나 거기 기반으로, 그러니까 그 학부를 기반으로 아는 친구들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저도 뭐 중고등학교를 다 한국에서 나왔고, 그래서 언제 어떻게 가냐의 문제지 꼭 그게 학교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일례로 그거를 지금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 아까 그 설명드렸던 저희 포트폴리오 한국인 분들 뭐 옵티마이저 AI, 16인치드 투자받고 그렇고 있는 너무 지금 미국에서 잘하고 있는 팀인데 그냥 다 한국에서 한 번도 미국에 가지 않으신 분들이고요. 엔도헬스도 마찬가지고 위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학교를 거쳐서 뭔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가는 것도 이제 방법일 수 있겠지만 특히나 창업에 있어서는 그게 머스트는 아니어도 된다라는 이제 그 무브먼트를 더 이제 저희도 만들어 나가려고 열심히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정강호 엔지니어님께 또 질문 드릴게요. 그동안에 거쳐오신 기업들이 되게 많던데 다 좋은 기업들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재밌게 혹은 보람있게 일했던 기업이 어디셨는지. 네. 지금 계신 곳 빼고, 왜냐면 지금이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그리고 이유는 또 뭔지 궁금합니다. 예, 다행히 답을 지금이라고 하려고 안 했고요. 네. 저는 아까 이제 넷플릭스 문화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때가 가장 즐거웠던 기억이고요. 이유는 제가 이제 2011년부터 16년까지 있었는데 그때가 대략 넷플릭스 직원 1000명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리드 헤이스팅스가 창업자이고 그 당시에 계속 CEO였는데 거의 신입으로 들어온 경력 직원들을 다 한 번씩 만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도 다 기억을 해서 지나가다가 식당에서 만나면 그래 네가 하던 거 잘 돼가?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고 굉장히 이제 사원들을 잘 챙겨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게다가 이제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제가 지금 뭐 유튜브도 좋은 프로덕이고 구글이라는 큰 회사 안에 있지만 제가 만약에 구글이 10년 전에 일했다면 좀 더 즐겁게 일했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말씀은 이제 뭐 VC도 계시고 또 이제 대표도 계시고 하지만 이렇게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지금 현재 10년 후 구글, 10년 후 넷플릭스가 되는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또 키워서 그 결과들을 또 인정받을지 그런 것들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고요. 저도 이제 중간중간에 그런 유혹 또는 뭐 오퍼가 왔을 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제가 그렇게 도전할 만한 기회가 없었고 하지만 또 기회가 온다면 고려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엔지니어님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그 엔지니어님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에서 석사 학위를 받으셨잖아요. 네. 그럼 미국에서 뭐 이렇게 방금 네. 송 대표님께 질문 드렸던 거랑 비슷한데 미국에서 학사나 석박사 경험 없이
한국에서만 학위를 받을 경우 실리콘밸리에서 엔지니어로서 일하기가 좀 어려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구글 내 현재 미국에 계신 한국 분들을 보면 거의 절반 정도가 한국에서 일하다 오신 분들이고요. 좀 약간 특이할 수 있는 게 구글은 인터널 트랜스퍼가 수월한 편이어서 한국에서 일하다가 일을 잘하거나 능력을 인정받으면 좀 더 기회가 주어지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구글 내에 한국 분이 그래도 한 1000명 가까이 계시는데 절반 정도가 코리아 오피스를 통해서 오셨고 대부분 이제 나머지는 이제 저같이 유학을 갔다가 정착하거나 이제 뭐 2세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앞에 송민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학위를 한다는 건 좋지만 또 그게 필수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만약에 여기서 공부를 마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기회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제가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한테 조언을 드리자면 가능하면 이제 30대 움직이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40대 제가 이제 40대인데 그러면 이제 적응 능력과 영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그런 것도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IT 기업에서 근무하시면서 가장 도전적으로 마주하시는 일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엔지니어님만의 해결 꿀팁이 있으실까요? 아,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이슈가 올라오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한 번도 안 쓰신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 얘기는 언제 어디서든 지금 한국은 뭐 오후 6시 가까이 됐지만 미국은 반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24시간 내내 어딘가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뭐 24/7 온콜도 있고 하다 보니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사고를 치면은 제일 큰 기억이 남았을 텐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제가 뭐 삼성전자에서도 있었으니까 실제로 파트너로서 일하다 보면 전 세계 TV 세계 1위가 삼성전자고 그만큼 디바이스가 많이 나가 있다 보니 이슈가 나오면 제일 먼저 문제가 생기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을 담당했거나 삼성에서 일할 때 그런 이슈가 올라오면 어쨌든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미국은 아직 새벽이거나 일을 안 하는 시간대다 보니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꿀팁이라기보다는 저의 경우는 이제 핫라인을 구축을 해놔서 이제 그런 상황을 대비해 놓는 거죠. 왜냐하면 반대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파트너 엔지니어로서 일하다 보면 외부에 있는 업체랑 일을 많이 하는데 그들과의 어떤 결과적으로 이제 네트워킹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레포를 형성을 해야만 이런 이슈가 올라왔을 때 또 빨리 대응이 되고 또 내부 팀하고 일할 때도 결국은 이제 크로스 펑셔널하게는 이런 네트워킹이 중요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아까 발표했던 내용 중에 이제 커리어 디벨롭먼트도 있지만 또 그게 결과적으로는 사내에서의 내가 어떻게 네트워킹을 형성하냐가 굉장히 일하는 데 중요하다고 느껴서 결국은 기술도 중요하고 이제는 뭐 AI가 대체하겠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제니퍼 법인장님께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법인장님 같은 경우는 대기업을 가시지 않고 스타트업에서 커리어를 시작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스타트업에서 커리어를 시작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장단점이 있을지 좀 직접 경험해 보시니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대기업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제 커리어는 계속 스타트업이었고요. 그 장점인지 모르겠고 아니면 저의 그냥 끌림일 수도 있는데 저는 특히나 초창기 스타트업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렇게 고생을 사서 그러니까 물론 창업가분들 더 고생하시겠지만 그 컨트리뷰션의 매력을 느낀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초창기여서 아무것도 없는 만큼 이제 고생도 물론 하지만 그때 제가 그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 그랬을 때 느끼는 보람.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다이어리에 써놓은 게 contribution and pride였는데 그 두 가지가 동력인가라고 이제 스스로한테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 장점은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비즈니스 쪽에 관심이 생겼는데 뭐 바로 제가 대기업의 비즈니스 쪽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닐 텐데 스타트업에 이제 약간의 브릿지를 이용을 했죠. 제가 전공한 분야에 사업개발 쪽에 오퍼가 와서 이제 받아들이면서 약간의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한 건데 작은 회사에 들어가면서
정말 A to Z를 다 배울 수 있거든요. 물론 쓰레기 치우는 것도 다 배우고 이러는데 정말 많은 거를 배우면서 아주 단시간 내에 뭐 MBA 없이 사실 그때 MBA 갈까도 약간 고민을 했었는데 MBA 나오신 친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너는 이미 지금 사업 개발이라는 포지션을 받았는데 돈을 내고 배우려고 하냐. 그냥 지금 경험하는 것이 너한테 그런 경험을 줄 거다라고 해서 했는데 이제 그게 스타트업의 매력인 것 같은 게 정말 많은 분야를 배울 수가 있고 꼭 내가 하는 분야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어깨 너머로 배울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직 조직 구조가 약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약간 파고들면서 조금 더 의지적으로 해내갈 수 있는 그런 플렉서빌리티가 좀 더 있는 게 아주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단점은 조직 구조가 약하기 때문에 네, 같은 이유죠. 그 조직이 전체적으로 그 롤에 대한 그 스타트업을 정말 많이 거쳐봐서 어쩌면 창업가분들보다도 그 스타트업을 많이 경험한 것 같은데 그 조직 구조가 초반에 굉장히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오는 혼란과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대기업은 이를테면 이미 조직이 굉장히 탄탄하게 있기 때문에 남의 거를 넘보지 않기 때문에 배울 수 없는 단점이 있는 반면 스타트업은 서로 약간의 좀 플렉서빌리티가 있는 반면 그 롤이 명확하지 않은 데서 오는 그런 게 불편하신 분들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질문이 또 있는데요. 이공계 출신이시잖아요. 법인장님도. 근데 이제 사업 개발이랑 마케팅 쪽으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사업 개발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데 사실 제가 마케팅 쪽은 뭔가 좀 문과 영역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공계 출신으로서 이렇게 마케팅 쪽에 이제 가시는 게 어떤 강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려운 점은 뭔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업 개발, 그러니까 전 계속 그 딥테크 쪽에 있었었는데 그래서 마케팅 쪽으로 갔다기보다는 이제 굉장히 극초창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초창기에 조인을 하면 정말 쓰레기 버리는 것부터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케팅을 제가 타겟을 해서 마케팅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회사가 성장하고 머처해질수록 그걸 저 전문적으로 하는 좀 더 그런 전문 인력들이 들어오면 제가 아마 그때는 뒤로 빠지겠죠. 근데 극초창기이기 때문에 사업 개발을 하기 위한 마케팅을 거의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때 그 제가 만약에 컨슈머 프로덕트 같은 걸 했으면 제가 마케팅을 아마 못했을 것 같은 게 했을 것 같은데 딥테크 쪽을 했기 때문에 이 프로덕트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했고 그 처음에 그 사업 개발을 제시한 그 저의 멘토분들도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그 포지션이 상대가 그 리서치를 하는 의사들이었어요. 리서치라는 의사들한테 장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은 레벨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제가 박사 학위를 땄을 때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레벨이 될 거다라고 해서 이제 사업 개발을 했지만 그런 거를 하면서 시장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느끼는 거를 마케팅으로 저는 좀 이렇게 담아냈다. 요 정도 레벨인 것 같이 제가 전문적인 마케터다. 계속 근데 마케팅 잡을 하죠. 초창기 사업 개발하면 사긴 하는데 제가 전문 마케터다라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인데요, 법인장님.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IT 스타트업 비즈니스 쪽으로 가시는 과정 중에서 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셨던 지점들은 또 언제가 있었고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안에서요? 아니면 커리어적으로요? 커리어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은 제가 이렇게 이 발표를 위해서 돌아보건데 가장 크리티컬한 모먼트 아까 말한 박사 학위가 이공계였는데 첫 랜딩 포지션을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로 한 게 가장 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큰 포지션이 지금 이번 회사 물류 회사인 것 같습니다. 제 주변 분들이 다 웬 물류라고 하실 정도로 굉장히 빅 점프죠. 그래서 그동안은 그래도 계속 빅테크 안에서 테크 안에서의 어떤 사업 개발을 했는데 항상 제 안에서의 드라이브는 어떤 식으로 가고 있냐면 좀 더 큰 시장이라는 약간의 그런 드라이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류 저희 대표님이 처음 이제 회사 소개를 해주실 때 일단 시장이 크다는 거에 굉장히 제가 이렇게 스위치가 올라갔고 아까 다른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전에 제가 물류를 몰랐는데 계속 그 블루오션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분야에서 계속 사업 개발을 하면서 약간
되게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블루오션은 왜 블루오션인지 알겠다. 이런데 점점 제 그 사고의 시프트가 어떻게 가기 시작을 했냐면 진짜로 큰 변화를 일으키는 데는 그 레드오션에서 프로세스가 바뀔 때 굉장히 큰 혁신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물류 쪽에서 프로세스의 변화로 이제 그 시장을 선도하고 계시는 스타트업 대표님이 저한테 제안을 주셨을 때 제 그 사고의 흐름과 딱 맞아서 이번에 최근에 조인을 하게 됐는데 그게 저한테는 이제 두 번째로 큰 점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한국과 실리콘밸리를 조금 더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송민재 대표님, 대표님은 한국에서도 투자 심사역 경험을 갖고 계신데, 미국에서 VC 커리어에 대한 인식은 한국이랑 어떤 좀 공통점이 있고 또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점점 질문이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서 잠시만요. 네, 일단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제 VC의 어쨌든 본질적인 거는 좋은 창업가를 찾고 그 창업가의 위대한 여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선택을 받는 거, 그리고 hopefully 그 여정에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요 세 가지 이제 그 일들이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해야 한다라는 것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제 똑같은 것 같습니다. 차이요? 차이는 시스템적인 차이는 어쩔 수 없이 아직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시스템 차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미국이 뭐 스타트업, 뭐 VC, 뭐 벤처 캐피털 이런 단어들이 생긴 나라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VC가 예를 들어서 뭐 A16Z라고 하면은 그 스타트업의 밸류 애드만 이제 집중하는 조직이 있는데 그게 막 200명, 300명씩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투자 조직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시스템 안에서 스타트업을 더 서포트하는 여러 가지 이제 브랜치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어쨌든 한국에서 지금 많은 스타트업들 그리고 저희 VC 선배님들께서 너무 멋있게 해주신 덕분에 점점 더 그런 좋은 시스템들을 저희 나라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강우 엔지니어님, 요즘에 실리콘밸리 소프트웨어 개발자 커리어 현업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다뤄지고 있는 이슈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질문이 커리어 마켓에서 핫한 이슈라는 게 그 개발자 능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 외의 이슈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개발자의 능력 측면에서.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제너레이티브 AI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제 뭐 LLM 엔지니어나 뭐 그런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구글이 트랜스포머라는 기술을 2017년에 논문으로 내면서 그동안 7년이 지났는데 이제 오픈 AI가 먼저 챗GPT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글 내에서의 위기의식이 또 생기고 또 경쟁이 심화된 이유가 서로 이제 인재들을 빼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기사도 많이 보겠지만, 뭐 일단은 최소 밀리언 단위에서 몸값이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은 모셔오려면 단순히 뭐 금전적인 게 아니라 아예 팀을 만들어주고 또 이제 뭐 랩에다가 아예 전용으로 쓸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이제 엔비디아 GPU가 워낙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많이들 이제 인재를 영입하고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개발자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수님들을 영입하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연구년이나 이럴 때 1년씩 와서 계시다가 리서치를 하다 보면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결과가 좋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냥 구글로 와서 일해라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 그럴 때 이제 제시하는 조건들이 엄청나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셨겠지만 노벨상 물리학상과 화학상을 구글 출신 또는 구글에 계신 분들이 받았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건 두 분 다 컴퓨터 사이언티스트인데 어떻게 물리학상과 화학상을 받았느냐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트렌드가 여전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아마 한동안은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아마 제가 예측하기에 이제 몇 년 지나면 노벨 상이 모두 AI 출신의 엔지니어들이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님,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그러니까 한국이랑 미국에서 다 커리어 경험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한국과 미국 회사가 각각 엔지니어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는 역량이 좀 다른 게 있나요? 일단은 기본적인 역량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 동일한데요.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차이점이라면 문화적 차이 때문에 미국은 좀 더 나를 포장하고 알리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똑같은 일 했는데 프로모션을 잘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잘 알리면 더 인정을 받고 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나는 개발을 열심히 해서 잘했으니까 알아서 챙겨줄 거야 라고 하면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새 뭐 MBTI가 많이들 얘기하시니까 제가 느끼기에 미국은 좀 더 엑스트로버트한테는 유리한 환경이고 인트로버트한테는 좀 불리한 상황인데, 한국의 경우는 제가 삼성에서 일할 때도 이제 매니저로 일했는데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공정하게 하는 차원에서는 내가 이 사람 실력 있는데 드러나지 않았을 뿐 내가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일부러 매니저도 인트로버트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서 하라고 만들어주고 그분이 움직일 수 있게 도와줘야만 또 그 결과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아까 이제 학위 물어보셨을 때 그런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저는 한국에서 학부를 나왔기 때문에 대학원 가서 느낀 게 미국은 정말 이제 오픈 마인드로 공부를 하고 교수님과 질문과 이런 답을 하는데, 한국은 사실상 이제 주는 대로 받고 내가 빨리 소화해서 이걸 보여줘야지 이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시험을 잘 보고 이런 건 좋겠지만 그런 인터랙션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런 문화에서 차이가 오고, 개발자한테도 그런 소통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점점 더 성장하면서 한국도 이제 미국을 따라가고 있다고 느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테크 회사에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개발자로 일하시는 분이 있다면 스스로 이제 이런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현장에서 올라온 질문들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니퍼 법인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가장 많이 추천을 받은 질문인데, 해야 할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경험을 통해 쌓으신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1순위는 무엇인가요? 아마 제가 비즈니스 미팅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 그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이런 멘토링이나 이런 패널 세션을 조금 두려워하는 이유가 하이 레벨에서 딱 한마디 해줄 수 있는 말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대1로 얘기를 하면 막 그 상황에 맞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비즈니스 미팅을 하면 거의 저는 공식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가야 할 골이 있고 지금 여기가 목표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하고 지금 무슨 말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거의 그런 셋된 룰이 있는데, 그런 건 이제 비즈니스 미팅을 많이 해보지 않으시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근데 그 상황에 굉장히 디펜던트해서 지금 제가 딱 떠오르는 케이스는 잘 없네요. 근데 네트워킹을 하실 때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막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비즈니스 미팅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이런 거 뭐 지금 얘기해봤자 너무 구체적이지 않은데, B2B 미팅을 예를 들게요. 제가 많이 해봤으니까. 그럼 B2B 미팅은 처음에는 뭐 15분? 아주 짧아요. 그래서 아주 짧아서 굉장히 하이 레벨에 그 회사 소개 정도 하고 그냥 하이 하는 자리인데, 거기서 갑자기 너무 기술적인 얘기를 깊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노노. 사실 기대하시는 답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런 거 말씀드린 거였어요. 아니면 막 급발진해서 거기서 갑자기 그런 기술적인 얘기를, 지금 온 사람이 기술 쪽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상대방이 첫 미팅에서 이런 서로의 핏을 막 얘기를 하다 그거 니네 기술 괜찮은 것 같다. 그럼 우리가 내년쯤에 한 10,000개가 필요한데 이렇게 흘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 이제 딱 우리 쪽 회사 한 2명쯤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저는 이제 BD였고 보통, 그다음에 이제 대표가 계시면 대표의 걱정이 딱 뭔지 알죠. 그 뭐냐, 10,000개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미리
죄송하지만 저희 10,000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약간 조금 조심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아주 첫 미팅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그때 할 필요가 없고 이 상대방도 굉장히 이 비즈니스 미팅이 아주 잘 엎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서로 조절해 가면서 할 타임이 굉장히 많은데 초반에 이렇게 초를 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 미팅 하면 이제 약간의 리듬과 그런 게 있거든요. 사실은 뭐 데이팅도 비슷할 것 같은데 굳이 굴거부스럼을 하지 않는 게 좋은 때가 있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요. 뭐 일반적인 경험에서 드린 말씀은 아니었지만 일반적으로도 아까 다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선택과 집중 면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지금 딱 생각나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강훈 엔지니어님께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요. 이분이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회사의 한국 지사에서 3년간 근무하다가 아무래도 미국 본사에 더 중요한 팀이 많다 보니까 미국에서 일을 하고 싶으신 마음이 더 든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석사를 하고서 일자리를 구하는 게 더 현실에 가까운 방법일지 여쭤봅니다. 네, 일단 그 과정을 생각하면 이제 석사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요. 왜냐하면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한테 주어지는 OPT나 그 다음에 이제 F1에서 이제 H1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조금 더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미 한국 지사에서 계시다가 가는 경우면 L1 비자가 이제 주재원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구글코리아에서 오신 분들은 다 L1 비자로 오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더 수월하게 옮길 수가 있어서 제가 이제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이제 그런 인터널 트랜스퍼가 가능하다면 제일 좋은 방법이고 만약에 이제 석사가 필요하다면 제 2년짜리보다는 1년짜리 이제 프로페셔널 과정이 있어요. 그 경우에도 이제 동일하게 OPT나 이런 비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주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시간과 이런 비용을 생각했을 때는 그런 1년짜리 프로그램을 고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지금 좀 지나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송민재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캠퍼스 창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에 있어서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캠퍼스 창업에 투자할 때 저희가 사실 1차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을 때도 포기하지 않을 것인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캠퍼스라는 그 특성상 너무 좋은 인재분들도 많으시고 다들 또 어떠한 분야에 열정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창업이라는 것이 아까 앞서 그 세션에서도 많은 대표님들께서 말씀 주셨지만 너무나 어렵고 힘듦의 연속이기 때문에 과정들을, 나날들을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안 좋더라도 계속 할 것인가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부연 설명에 보시면은 이제 고학벌 출신을 선호할 것 같다. 과연 캠퍼스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가들이 어떤 역량을 키워야 할지 막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 고학력 저거는 어떤가요?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함에 있어서 여태까지 많은 선배 창업가분들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학벌은 이제 그간의 공부를 얼마나 잘 해왔는가의 그런 지표인 것 같고요. 창업은 어쨌든 공부가 아닌 또 하고자 하는 일이 명확히 또 다른 거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XYZ 때문에 가장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어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 주신 그 예비 창업가분들이 어떤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하는가 또 이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맞게 이제 굉장히 그 답이 다를 것 같습니다. 저 하나만 더 하면 안 될까요, 지금? 최대한 네.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이 올라와가지고 여쭤보려고 하는데 제니퍼 법인장님께 일단 명쾌한 프레젠테이션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다양성과 존중의 문화를 가진 실리콘밸리지만
그 인종차별이나 어떤 소수자, 여성으로서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하셨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인종차별을 겪었겠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 직장 내에서 견제 이런 거는 있었던 적이 있고요. 마이너리티 여성으로서는 거의 뭐 협박 같은 거 받아봤죠. 근데 제가 극복한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 한때 트렌드로 요즘도 또 지나갔지만 이를테면 막 폭로하는 게 또 유행할 때가 있었고요. 저는 폭로 쪽은 아니었고, 어떻게 이게 좋은 예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마상 없이 지나가는 편입니다. 그냥, 제가 지금 나한테 그랬구나.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좀 기분 나쁜 일이 있긴 있어도, 아니면 견제를 당했다. 혹은 뭐 여자여서 약간 그런 무시받는 말을 들었을 때, 젊었을 땐 조금 더 화가 나서 잘 못 잤던 것 같은데, 그거를 컨프런테이션 하는 게 더 좋은 걸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또 그런 트렌드도 있긴 있는데, 그냥, 예전에는 조금 더 쌈닭 기질이 있었거든요. 근데 점점 이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주변에서 태클이 들어올 때마다 반응을 하면 내가 갈 길에 집중을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돼서 점점 저를 이제 훈련하고 있는 방법은 무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이 좀 나한테 그렇게 했을 때 같은 에너지로 이렇게 보복같이 하지 않고 그냥 아주 똑같이 대하고,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이 이를테면 당했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신경을 잘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은 있었던 것 같은데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제가 집중하는 것에 좀 집중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저 진짜로 마지막 질문으로 진짜로 마지막입니다. 이거 아까 제가 사실 질문 드리려다 말았는데 마침 올라온 김에 드리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좀 어떻게 현업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송 대표님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장 많이 하고 있고요. 혹여나 이제 어쨌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창업가 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투자를 받고 O1 비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많이 나가고 계세요. 근데 어쨌든 대선의 영향이 그런 비자 나오는 거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 이제 영향은 있을 거라고 보고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엔지니어님. 네, 제가 사실은 잘 팔로우를 하진 않았지만 일단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사실은 한국 분들이 미국에 계신 분 중에 이제 뭐 조금 전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비자 문제가 걸려 있거나 이제 이민이 걸려 있는 문제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대부분 만약에 뭐 시민권자이거나 이런 경우면 사실은 이번에 제가 듣기로 미국에 계신 한인분들의 경우에 트럼프한테 좀 더 많은 투표를 했다라고 들었어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과의 관계가 너무 이제 바이든 정부 때 멀어졌다 보니 트럼프가 되면 좀 더 긴장 관계가 풀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많이들 투표를 하셨다고 들었고, 실제 결과 보시면 아마 이제 세 번째 트럼프가 대선에 도전했을 때 제일 득표율이 높았고, 그만큼 이제 민주당이 바이든 정부 때 잘 못했던 부분도 있고, 생각보다 이제 그런 DEI라고 하는 인클루시브니스 측면에서도 좀 이민자 또는 합법적으로 이제 시민권을 받은 외국인들한테도 지금의 상황은 안 좋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저는 이제 프로스 앤 컨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법인장님도. 너무 어려운 질문 주셔서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분들과 해리스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싫어서 민주당을 뽑은 분들 이렇게 두 부류였던 것 같은데, 워낙 이제 밉상으로 찍혀서 공개적으로 좋아할 수는 없지만 의외로 그러니까 암암리에 뽑으셨던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많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불법 체류자가 아닌 이상 이미 미국에 계신다면 너무 이상적인 대답이긴 하지만 건전한 시민으로 잘 활동을 하고 있다면 큰 불이익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항상
어떻게 제 멘탈리티일 수 있지만 어떻게 컨트리뷰트 할까? 이 조직에, 이 사회에, 이 커뮤니티에, 이 국가에 내가 세금을 잘 내고 잘 컨트리뷰트 하고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돼가지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